화산학자들이 그리고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분화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만약에 분화한다고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제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과거같이 막 불이 나오고 용암이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그런 재난 영화는 머릿속으로 지우셔야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페루에서도 또 미국 하와이에서도 활화산이 분화를 며칠째 계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과연 백두산 진짜 괜찮은 건지 팟캐스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통해서 대중의 과학을 친숙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죠. 이독실 과학 칼럼니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동안 백두산 화산 폭발설 뜨겁게 일어나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긴 한데 이게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좀 계속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모니터링은 언제나 상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과학자분들이 직접 가서 연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중국과 북한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백두산은 초화산에 분류가 되고요. 굉장히 커다란 화산입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크고요. 그런데 과거에 밀레니엄 분화라고 하는 900년대에 있었던 그 분화만큼 그런 규모의 분화가 또 일어날 거다라고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작은 분화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화산학자들이 그리고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분화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보통은 작을 수도 있겠다라고 상정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만약에 분화한다고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려고 하고 인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연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화를 안 하게 못하게 혹은 지연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900년대 분화 그때 피해가 엄청나게 컸겠네요. 과거의 분화의 사례들을 이제 역사서를 보고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숙종 때도 역사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서울에서 확인한 건 아니고 그쪽 어딘가에서 이제 보고한 내용을 보는 거죠. 근데 946년에 썼던 거로 이제 추정되는 그 거대한 분화의 경우에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알아냈느냐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제 발해의 멸망 중에 원인이 이게 아닌가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서에 쓰여 있는 발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대략적으로 백두산이 분화했었던 시기가 겹쳤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부분은 부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백두산이 분화됐었던 그 연도를 계산해봤더니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몇 월인지까지도 대충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정황 증거들이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기록과 일본의 홋카이도 쪽까지도 넘어가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화산재가요. 백두산에서 분화된 그 화산재가 일본까지 넘어가서 쌓였으니까 굉장히 피해가 컸겠죠. 근데 지금처럼 어떤 수치화돼 갖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 화산재가 쌓였던 연도랑도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해의 멸망이 그보다 한 20-30년 정도 빨랐어요. 네. 역사서에 쓰여 있기로. 누군가 역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발해의 멸망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중국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서서히 이제 쇠락해어 가고 거기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밀란도 일어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백두산 분화였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발해의 멸망도 사실 백두산의 분화랑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정설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태평양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 불의 고리라 그래서 거기서 막 지진도 많이 나고 아무래도 문제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지도를 이렇게 잘 보면 백두산은 그 불의 고리 태평양을 둘러싸고 네. 있는 여기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좀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화산 폭발도 일어났고 그랬던 건가요? 네, 좀 생뚱맞은데 일단 불의 고리라고 하는 곳에서 왜 주로 많이 일어나냐라고 한다면 판구조론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구가 지각들이 다 쪼개져 있고 판이라고 해요. 그게 플레이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부에서 멘틀이 암석입니다만 유동성이 있거든요. 멘틀이 대류하는 가운데 그 위에 떠 있는 지각들이 떠다녀요.
그런 가운데서 다른 지각을 밀면서 여기서 마찰도 일어나게 되고 화산의 경우에는 대륙 지각 아래 해양 지각이 파고드는 과정에서 물을 머금었다가 이제 녹으면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환태평양, 태평양을 쭉 둘러싸고 있는 불의 고리를 보면 일본 열도가 딱 그런 형태입니다. 일본 열도는 기본적으로 화산 때문에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뜬금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자면 사실 백두산과 하와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와이의 경우에는 열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산이 만들어질 때 마그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그마가 어디서 생성되냐 하면 판과 판의 경계에서 생성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와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원이 다릅니다. 판과 판의 경계에서 말하자면 해양판이 물을 머금고 들어가서 녹은 것이 아니고 아예 맨틀의 하류, 외핵의 상류에서부터 기원한 뜨거운 무언가가 위로 올라가서 생겼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판은 떠다니지만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뜨거운 성분들 때문에 또 마그마가 용용돼서 만들어지고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 모양으로 하와이 열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게 하나의 열점 때문에 나타나는 화산섬이 되는 거고요. 백두산은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열점인가? 왜냐하면 대륙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지금의 정설 중에 하나는 지진파를 가지고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투과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대륙판이 있고요. 여기 해양판이 파고듭니다. 그럼 당연히 바로 이 부분에서 용용된 마그마가 위로 볼록볼록 대부분 솟아나와요. 그래서 일본 부분에서 일본 열도 같이 그 경계를 따라서 쭉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대륙판이 여기서 그러니까 해양판이 바로 이 아래에서 녹는 게 아니고요. 쑥 아래 들어가요. 계속 깊이 들어가서 계속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경계면을 타고 쭉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 이제 머릿속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백두산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태평양 판이 한참 우리나라 당연히 아래쪽을 지나서 계속 판이 백두산 인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지질적인 환경이 또다시 무언가 용융시켜서 마그마를 만들기 적합한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거기서 물론 하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만 그 부분에서 용융이 일어나면서 해양판이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건 맞다. 그런데 급하게 들어가자마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쑥 깊은 곳,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타고 가다가 그 부분의 환경이 바뀌면서 화산이 생겨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폭발설 이게 네. 한때 많이 돌았었잖아요. 지금도 그 설이 유효한 건지 그럼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활화산의 기준은 10,000년 이내에 분화가 일어난 적이 있으면 활화산으로 정의를 해요. 지금 그렇게.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1000년 혹은 뭐 150년 혹은 100년 1903년에도 이제 분화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굉장히 뭐 거칠고 커다란 분화가 아니고 밀레니엄 분화라고 하는 것처럼 크게 분화하지 않았잖아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자잘자잘한 분화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년 정도의 간격을 따라서 작은 분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년 정도네. 그런데 최근에 분화에 대한 기록이 1925년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구소련에 있었어요. 소련 과학자들이 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팩트인 거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럼 100년에 한 번 정도 꼴로 분화하는데 1925년이었으니까 2025년이겠네라고 생각한 거는 약간의 좀 농담같이 하는 말이었던 건데 이게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 그럼 이거는 맞나 보다라고 하면서 좀 퍼진 경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화산이 뭐 문제가 생길 때 네. 그럼 이게 전조가 좀 있습니까? 왜냐면 없다가 갑자기 펑 하고 폭발하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진의 경우에는 전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혹은 전조라고 하는 작은 지진들이 먼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본진인지 아닌지 나중에 뒤에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화산은 기본적으로 커다란 분화는 대부분의 경우에 전조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화산의 원리를 보면 내부에서 용융된 마그마가 위로 솟아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 챔버가 있고요. 실제로 마그마 챔버가 있고 그 안에 마그마가 계속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활화산인 거예요. 그리고 백두산은 실제로 한 4개 정도의 마그마 방이 있는 것들이 관측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그마가 꽉 찼습니다. 액체예요. 그런데 이게 화도를 뚫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암석을 밀어내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화산성 지진이라고 해요. 마그마방이 팽창하게 된다든가 화산을 위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마그마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지진들이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주 무거운 암석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액체가 위로 뚫고 올라올 때 뚝뚝뚝뚝뚝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진동들이 항상 있게 돼요. 또 당연하게도 커다란 규모의 분화라고 하면 마그마가 위로 올라옵니다. 산이 어떻게 될까요? 솟아오르겠죠. 그래서 산 자체가 산체의 높이가 정밀하게 측정해 보면 높아지기도 하고요. 1980년에 있었던 세인트 헬리스 산 같은 경우에도 산체가 높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면서 이제 옆으로 측분화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지하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기운에 접촉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 2002년, 2003년 이때쯤에 백두산의 분화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화산성 지진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온도가 지하수의 온도가 높아졌어요. 이런 전조들이 있고 정말 분화 직전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화산성 가스들이 나오면서 그 주변의 식생들이 말라 죽는다든가 이런 전조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런 징조가 전혀 없는 작은 분화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그런 분화가 있었었고 얼마 전에 뉴질랜드 섬에서도 그런 분화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다치기도 했었잖아요. 그건 어떤 거냐면 수증기 분화라고 해서 마그마가 뚫고 나와서 막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런 분화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미 마그마가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지하수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말하자면 급격하게 끌어오르면서 그 경우에 팡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만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분화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구 흙먼지가 날리고 뭔가 분연주가 솟아오르고 이런 분화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분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백두산의 분화를 이야기할 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최악을 상정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엄 분화 수준의 커다란 분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당장 내일 혹은 내년에 분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작은 분화. 하지만 사실 천지라고 하는 굉장히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담소도 문제가 되는데 그 외에도 수증기 폭발이라고 하는 작은 분화가 있게 되면요. 말이 작지 지금 백두산에 많이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의 핵실험 이게 혹시 자극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건가요? 과거에 수소폭탄 실험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알류산 열도라든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진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진이 되는 거잖아요. 화산 활동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없었다가 그때의 보고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통계적으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커다란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폭발했을 때 빈도를 봤더니 그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화산이 증가하더라, 분화가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지진파 연구를 하면서 정말 속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그때보다 훨씬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조성도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실제로 핵실험, 과거의 핵실험이 굉장히 규모가 꽤 컸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핵실험이 있게 되면 마그마에 흔들림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다까지는 지금 연구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화산학자 혹은 지진학자 분들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잘 몰랐다. 지금은 분명히 영향은 줄 수 있다. 그런데 핵실험하면 터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샴페인 병을 막 흔들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서 누가 툭툭 건드렸더니 펑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툭툭 건드린 사람 때문에 터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샴페인은 언제든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였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 돌아가서 화산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핵실험이 분명히 인공적으로 건드려서 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핵실험을 안 했으면 안 터졌을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까지가 정확한 답인 거고 하지만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핵실험을 했으니까 터진 거고 안 했으면 안 터졌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자세는 아닌 거죠. 네. 그러면 백두산 같은 이런 슈퍼 화산이 진짜로 폭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강도가 될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크게 큰 규모로 과거와 같은 규모로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수증기 폭발이라든가 작은 그런 폭발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경제 한방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화산의 폭발의 피해를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 용암이 흘러내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용암은 절대로 서울까지 오는 건 고사하고 그 근처 어딘가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름 기둥 같이 굉장히 뜨거운 먼지들이 쫙 내려오는 화산 쇠설류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백두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커다란 규모의 폭발이라고 했을 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먼지가 화산재 말고요. 먼지가 아주 높이 성층권까지 가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규모가 크다고 하면 2, 3년, 3, 4년 정도 지구 전체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빛을 막거든요. 과거에 커다란 규모의 폭발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 다음 해가 여름 없는 해라고 기록이 될 정도로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여름이 춥지 이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화산 자체가 탐보라산은 인도네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추웠었던 해가 기록이 됩니다. 그게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나라는 그런다고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3세계나 혹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산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편서풍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바람이 언제나 그렇게 부는 건 아니죠. 하필이면 그때 혹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북쪽에서 북풍이 불게 됐을 때는 남쪽까지도 내려와서 쌓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만약에 화산재가 얼마나 쌓여야 문제가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글쎄요, 적어도 한 3, 4cm는 돼야 될까요? 그렇죠. 1cm만 쌓여도 실제로 비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차가 못 지나갑니다. 미끄러져 버려요. 그 정도면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뭐 강남 지역만 그렇다. 그럼 제설을 하듯이 퍼내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화산재가 쌓였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 전체, 경기도 전체를 뒤덮는 상황이 되겠죠. 아예 안 오거나 그렇게 되거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걸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산재가 젖게 되면 전기도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전체의 정전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화산이 폭발했고 분화했고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한가 걱정스러워서 주식이 빠져나가고 이런 거. 과거의 많은 재해 상황이랑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은요. 사람이 몇 명 죽는가를 가지고서 재해가 큰 거다 작은 거다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실 IMF 때 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IMF가 위험하거나 큰 이벤트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화산이 백두산의 화산이 분화했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건 어떤 합리적인 방식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그겁니다. 네. 혹시 최근에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것도 최근에 늘어난 지진이나 화산 폭발에 영향을 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견해는 전혀 관계 없을까요? 아니면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난 겁니다. 중국의 산샤댐 굉장히 커다란 댐이 있잖아요. 그 댐이 너무 규모가 크고 거기에 원래는 없어야 되는 곳에 거대한 양의 물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인과로 딱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요인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댐입니다. 만약에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양의 폭우가 내려서 말하자면 그런 산샤댐 같은 곳에 수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쥐반이 견딜 수 있는 걸 넘어서서 그것 때문에 지진이 촉발된다. 이거는 첫 번째 가능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대한 지진이 그것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만 일본에서는 후지산의 분화를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화산학자들이 하는 말은 일본은 화산만이 아니라 지진도 굉장히 자주 있잖아요. 동일본 대지진처럼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처럼 커다란 지진이 만약에 또 한 번 있게 되고 그 지진이 말하자면 후지산 아래를 건들게 되면 후지산의 그 내부에 안 그래도 터지기 직전이었던 마그마를 건드려서 폭발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지진이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 챔버를 건드려서 분화하는 것도 가능은 한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이라든가 기여도를 따지자면 굉장히 적겠죠.
기본적으로는 기후라고 하는 것은 화산과 지진에 영향을 안 주는 게 맞는데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두산은 어쨌든 지금 현재 활화산 이제 언제든 분화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면 나머지 뭐 제주도, 울릉도 이런 데도 화산섬인데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뭐 그냥 여기는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어떤 화산섬이 활화산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아까 10,000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대로 살펴봤을 때 내부가 마그마 챔버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독도는 신기하게도 사화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부가 뜨겁지 않아요. 근데 울릉도는 뜨겁고요. 심지어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경향까지 최근에 포착이 됐어요. 울릉도는 활화산이고요. 제주도도 활화산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오름들이 다 화산이에요. 작은 규모의 화산들이 되는 건데 제주도의 최근의 분화가 대략 3,500년에서 5,000년 전에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오래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얼마 안 됐네라는 생각했어요. 그럼 얼마 안 됐네. 지구 역사로 볼 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내일 모레 제주도에서 막 시뻘건 용암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화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뭐 아까 이제 마그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인하는 거 이런 기술들은 다 발달해 있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건 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북핵 실험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는 원자폭탄도 아니고 수소폭탄의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백두산이랑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핵실험장이 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 화산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국제사회 전체가 좀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경제학자분들, 경제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 싶기도 했어요. 만약에 뉴스에서 갑자기 백두산 분화가 시작됐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패닉이 무서운 거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해외로 가는 티켓을 사야 됩니까? 글쎄요. 오히려 인명 피해보다 네. 그런 경제적인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됐으니까. 네. 자, 이렇게 지금 백두산 분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